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 올해 32살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혹시 시댁 식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저는 그걸 겪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제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마치 영화 같았죠.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어느 오후, 아버지와 친분 있던 분의 소개로 김도윤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키도 크고 말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어른들께 깍듯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괜찮겠지. 처음부터 그렇게 믿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도윤과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차분한 문자 몇 번이 오간 후 우리는 매주 주말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1년이 차에 되기도 전에 그는 제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뿐 아니라 그의 가족, 특히 김도윤 씨의 어머니, 박명숙 여사님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처음 인사드리던 날,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셨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는 복이 많겠네?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정말 친딸처럼 아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볼이 발글에 물들었고 마음속에는 기대와 희망이 넘쳐요 흘렀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에서 열렸고 양가 모두 많은 손님들로 붐볐어요. 친구들은 다들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정은아, 너 진짜 시집복 터져서 시어머니가 천사시더라. 저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나 진짜 운 좋은 사람이야. 이 집에 시집 오길 잘했어.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시댁 4층짜리 단독주택에 함께 살게 되었어도 부모님은 2층, 저희는 3층. 공간은 나뉘어 있지만 가족에는 따뜻하게 이어지는 구조였죠. 아침이면 박 여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계란프라이와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두셨고 정은아, 아침 먹자, 너네 먹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야지 하고 문을 살짝 두드려 주시곤 했습니다. 설거지라도 도와드리면 아이고, 새댁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아직은 어색하잖아. 하고 웃으시던 그 모습, 그 모든 게 진심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스파 이용권을 선물하고 생일엔 금목걸이를 사드리고 여행도 모시고 다녔어요. 심지어 제가 독신 때 모은 예금도 일부 맡아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만큼 신뢰했죠. 이제 난 정말 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믿고 또 믿었어요. 결혼 생활은 한동안 정말 평온했어요. 남편 도윤은 일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공원 산책이나 영화 데이트를 빠지지 않았죠.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저녁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고등어 구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근아, 잠깐 방에서 이야기 좀 하자. 그 표정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망설이시는 듯한 눈빛.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있잖아. 사실은 이모하고 같이 작은 힐링센터 하나 열려고 해. 노인분들 발 마사지나 허리 찜질 같은 거 해드리는 곳인데 장소랑 장비는 마련했거든.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정은아, 혹시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아버지한테 말하긴 좀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나를 이렇게 의지하시는구나. 내가 이 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첫! 그래서 저는 바로 수락했죠.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 통장에 예금이 좀 있어요. 곧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엔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지했고 그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 내 진짜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는데 몇 주 뒤 또 요청이 왔습니다. 정은아,
센터 수리비가 좀 더 들었어. 한 500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 덕에 우리 센터가 더 좋아질 거야. 결국 저는 또 돈을 들였고 그렇게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즈음 저는 문득 궁금해지었습니다. 김예인 씨다. 센테오는 언제 오픈하는 거지? 방문해서 축하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센터는 언제쯤 문 여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은 오픈하기엔 좀 애매해. 이모가 요즘 사주에 안 좋다며 한 달 정도는 기다리자고 하시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이모라고 하신 분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어머님과 힐링센터 같이 준비 중이시라 들었는데요. 그분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힐링센터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요즘은 집에서만 쉬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도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투성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 정말로 돈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이용한 걸까? 몇 시간 뒤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이 급해 살금살금 일어나 층계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중 시어머니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번에 안 갚으면 그놈들이 집 앞까지 올지도 몰라. 엄마도 더는 못 버티겠어. 정은이한테 말 못하겠으니까 네가 좀 빼와. 금목걸이 하나만 가져오면 돼. 걔는 금 많은 것도 잘 몰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잠시 후 남편 도윤의 낮고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나도 이제 한계야. 정은이 돈 다 맡겨놔서 내가 뭐라도 하려면 몰래 해야 하는데 양심이 너무 찔려. 그럼 찔리더라도 하라고. 넌 엄마 아들이잖아. 지금 이 상황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다 끝이야. 그 순간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부셔타요. 손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문이 끽 하며 저절로 열려버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해 얼어붙었습니다. 내 금목걸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제 목소리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은아, 그게 말이야. 그냥 농담처럼. 농담이요. 한밤중에 금목걸이 몰래 빼가자는 이야기가 농담이에요. 남편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말문을 잃었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믿고 도와드리고 제 전 재산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금목걸이를 훔치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얻은 신뢰예요. 박 여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은아, 제발 엄마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돈만 해결되면 다시는 안 그래. 진짜야.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눈물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긴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결혼식에서 받은 폐물, 신혼사진, 그 어떤 추억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본 그 집은 더 이상 제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우산은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내 선택으로 떠난다. 그건 상처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나 자란 그 집 수원시 팔달구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익숙한 대물, 삐삐 거기는 현관문. 어릴 적 제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그 마당까지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안은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오래 외로웠으니까요. 문을 열어주신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제 짐을 받아주시고
씻고 쉬어라. 옷은 서랍 맨 위에 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밤새 베개가 젖도록 울고 난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조용히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아, 일어나서 차 한잔 할래? 거실에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과 아빠가 읽던 아침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빠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다르셨어요. 네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아빤 다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그 집에서 네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는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다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너무 바보 같지.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었어.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보가 아니라 네가 착했던 거다. 네가 믿고 싶었던 거지. 사랑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세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놓았고 직장에도 병가를 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저는 다시 이정은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말없이 제 방을 정돈해 주셨고 가끔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죠. 사람이 망가졌을 땐 그냥 가만히 쉬는 게 먼저야.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빨리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마치 마음에 살며시 붕대를 감는 듯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했을 뿐이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틈틈이 남은 멍자국 같은 슬픔들. 하지만 그 안에 흐릿하게 빛나는 어떤 단단함이 보였어요. 이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함부로 다루게 두지 않겠어. 그날 밤 부모님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남편 도윤 씨와 마지막 대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지금도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는다면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아빠는 유리잔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거라. 하지만 너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잊지 마라. 다음 날 오후에 저는 다시 그 집의 초인종을 눌러걸 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기 전까지 10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죠. 문이 열리고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부은 채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정은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려 하자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 지금은 감정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조건을 얘기하러 왔어. 우리 사이를 계속 이어갈지 끊을지를 결정하는 조건.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거실로 들어가 우리 둘만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모든 금전 관계는 나의 동의 없이 절대 안 돼. 둘째, 내 명의의 예금, 보석, 어떤 것도 이 집에 두지 않겠어. 셋째,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 결혼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걸 기억해. 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나도 지킬게. 아니, 지켜야 한다고 느껴. 이 결혼은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누우면서도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야 나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혼식 때 받은 금속류, 통장, 서류들을 전부 친정집에 맡겼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책임만 지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여기서 살아보려고 해. 하지만 이번엔 마지막이야. 엄마가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나도 똑같이 떠날 거야. 미련 없이.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근아, 정말 미안해. 나 많이 배웠어. 이번엔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차례야. 며칠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마주칠 일이 있어도 최대한 말을 아끼셨고
저 역시 예의는 지키되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거리감 속에서 저는 차라리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박 여사님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은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정말 부탁 좀 하자. 내가 직접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내 외숙모가 병원에 입원했어.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이 급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 3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패턴, 익숙한 어조, 익숙한 눈물.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어잉? 네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가 직접 병원비를 송금하거나 병원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는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님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결국 내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더는 속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도윤에게 모든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숨을 쉬며 이번엔 내가 직접 얘기할게 라고 했고 다음날 아침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정은이 말이 맞아. 이제는 어떤 이유든 간에 돈 이야기를 꺼내지 마. 우리 가정이 다시 무너지는 걸 나 더는 못 봐. 박 여사님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섭섭함과 자책,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집착이 뒤섞인 채로 흐렸어요. 그 이후 저는 모든 감정의 끈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시어머니라는 단어에 감정을 기대하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날짜별로 제가 빌려준 돈의 내역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조용히 닫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용서하겠다고 말하진 않지만 다시 보겠다고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가엾다고 느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다 지나간 자리엔 오직 공허와 선택만이 남았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즐기곤 했죠.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려 하지 않는 삶. 그건 결혼 전에도 몰랐던 진짜 나다운 삶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취미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대학 시절 한참 빠졌던 캘리그라피 수업이었는데 손끝으로 붓을 움직이며 마음의 형태를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각자가 한 작품을 내걸었고 저는 다시나라는 제목의 글귀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나라는 뿌리는 남아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전에 나는 나였음을 기억한다. 그 작품을 본 한 중년 여성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글씨도 글씨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도 한동안 저를 잊고 살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SNS에 글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가족보다 진짜 나를 믿자. 용서가 어려운 건 내가 아팠다는 증거다. 팔로워 수는 천천히 늘었고 이정은 작가님 글 덕분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당신의 말 한 줄이 오늘을 견디게 해줬어요. 같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이 조용히 제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그녀는 강했고 지금은 더 단단하다. 이젠 내가 배우는 사람이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내 인생의 중심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가족이라는 말에 끌려가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함께 걷되 나를 흔들지 않는 사람, 가족이란 이름보다 존중이라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삶이니까요. 벚꽃이 지고 햇살이 따뜻해지는 어느 오후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노트를 들고 펜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정근아,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니? 발신인은 도윤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트에 적힌 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시간은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까지 괜찮을진 그건 대화해봐야 알겠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용서도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로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 이야기엔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까? 도윤과의 관계는 진정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이별이 남아있을까? 어머니와의 사이엔 화해가 가능할까? 아니면 영원한 거리만 남게 될까?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되짚어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기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진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음 화를 더 깊고 더 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이정은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어요? 파트 2에서 다시 만나요.